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오늘 주류 희생안 등을 담은 종합혁신안을 지도부에 보고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공관위를 포함한 당의 여러 기구에 질서 있게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표님, 김기현 대표의 오늘 발언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혁신위가 제시한 방향, 그 안을 기본적으로는 받아들이고 그것을 좀 더 현실 정치에 맞게 잘 개발을 해서 네. 그것을 이제 주어진 그 역할이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조직에서 충분히 현실성 있게 또 총선 승리에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이끌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오늘 이제 표명을 한 것이고요. 네. 그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또 이제 앞으로 남은 12월 동안 좀 점차적으로 밝혀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오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서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계속해서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또 중진들의 불출마나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와 연관지어서 이 발언을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혁신이라고 했을 때는 뭐 다선 중진들이 그 일종의 뭐 텃밭이라고 하죠. 그런 지역구를 계속 고집하는 모습이 당연히 국민 눈에는 안 좋게 비춰질 수 있고요. 네. 어느 정도의 헌신과 또 희생이 있어야만 당이 변하는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라는 것에 이 원칙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누구나 공감을 할 것입니다. 다만 이제 어느 누가 실질적으로 그 지역구에 나가느냐 마느냐 네. 또 그 중진이 불출마했을 때 오히려 어부지리격으로 상대 당에게 더 유리한 판을 깔아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아주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 누군가가 뭐 나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변화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인상은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께서는 김기현 대표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고 얘기한 것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네,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거 말로 하는 건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게 매우 어려운데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김기현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기득권을 내려놓는다. 이 말이 힘을 받으려면 본인이 희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희생이라는 거는 하기는 매우 쉬워 보이지만 어렵습니다. 네. 정치인들은 뭐 내려놓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이니까요. 그래서 혁신이란 게 매우 어려운데요. 저는 사실 국민의힘이 혁신위의 출발부터가 조금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위가 잘 되려면 그 방향을 잘 잡았어야 되는데 혁신위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심이 보여준 그 내용에 대해서 방향을 조금 엇나갔다. 그것은 무엇이냐? 민심은 대통령의 변화와 당정 관계의 수평적인 어떤 관계 설정을 요구하는데 인요한 위원장이 처음에는 산뜻하게 출발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엇갈려 나갔고 말실수가 계속되면서 결국에는 본인이 공관위원장을 시켜달라는 자충수를 두면서 힘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로서도 혁신위를 조기 종료하는데 부담이 덜어졌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공관 얘기까지 어떤 김기현 체제의 연장이 더 수월해진 면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볼 일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김기현 대표의 희생, 모범적인 희생 정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혁신위가 이렇게 사실상 빈손으로 종료된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서울에서 6곳만 우세하다는 국민의힘 내부 판세 분석까지 공개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총선 위기론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견제론이 50%가 넘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한국갤럽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22대 총선과 관련해서 정부 견제론을 기대한다라는 응답이 51%, 정부 지원론을 기대한다는 응답이 35%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역별로 좀 살펴보면 눈에 띄는 결과가 좀 있는데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에서 모두 정부 견제라는 답변이 앞서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꼽히는 PK 지역에서도 정부 견제가 46%, 정부 지원이 38%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TK를 뺀 모든 지역이 험지가 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 여당에 대한 민심,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네. 될 것 같고요. 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이후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사실상 이렇다 할 근본적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성적표임은 분명히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다만 이제 정부 집권 2년 차에 이루어지는 총선인 만큼 사실 정부 견제론이 어느 정도는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남은 이제부터 사실은 본 게임이 시작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단은 근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약간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모습을 좀 보일 때가 됐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결국은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물에 대한 투표이기 때문에 양 당이 어떻게 공간위를 구성해서 어떤 혁신적인 공천을 하느냐, 어떤 감동 있는 인재를 영입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는 사실 이 수치는 얼마든지 좀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어떤 후보들이 좀 나서느냐에 따라 이 여론조사 결과는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신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거는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죠. 첫 번째가 구도, 두 번째가 인물, 세 번째가 이슈입니다. 근데 지금의 구도는 여당에게 매우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정부의 실력은 또 세 가지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외교, 경제, 그리고 국내 정치입니다. 그런데 경제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외교까지 최근에도 부산 엑스포 문제로 인해서 많이 불평 불만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게 국내 정치입니다. 국내 정치에 있어서도 뭐 인사청문회라든지 야당과의 불통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마일리지가 쌓이듯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였거든요. 이것들이 지금의 아주 불리한 구도가 형성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도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에 바뀌기 매우 어렵습니다. 방금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물은 선거구가 253개 지역구에 인물 한 명 한 명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인물 한 명이 전국의 선거판을 바꾸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의 국민의힘이 지금의 구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기현 대표라든지 지도부라든지 용액관 이런 핵심 인물들이 내려놓는 그런 희생을 통해서 구도를 조금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총선 위기론이 확산하면서 당 일각에서 김기현 대표를 향한 거치 압박이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김기현 대표 앞에서 무릎 꿇고 빌고 싶은 심정인데요. 김 대표에 대한 국민적 검증이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그동안 김 대표가 보여준 모습이 혁신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방해까지 하면서 사실상 민주당의 엑스맨이 됐어요. 저는 김기현 대표가 더 이상 버티면은 취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이 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는 당이 변화해야 되고 혁신해야 되는 거 맞지요. 그러나 전술적으로 지금이 그 타이밍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헌신하는 뭐 보여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뜨악하다. 네, 5선 중진인 서병수 의원 그리고 앞서 들으신 대로 하태경 의원, 김기현 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초선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김기현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서병수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을 겨냥한 초선들의 비판적인 목소리도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모습인데 김기현 대표의 거취를 놓고 사실상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도 한 차례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혁신위가 발족하면서 그 논란은 사라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김기현 대표에게 재신임을 하는 의원총회 결과가 당시도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김기현 대표의 거취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는 모습 그리고 초선들이 김기현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중진들을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김기현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네. 어느 정도는 또 나름의 정치공학적인 사감이 좀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공감대가 국민의힘 내부에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진정성 있는 제안으로 받아들인다기보다도 어떤 이러한 위기, 이러한 난파선 상태의 국민의힘을 좀 흔들어서 또 누군가는 또 이득을 보고 네. 또 누군가는 좀 불리해지고 그런 결과들이 여러 의원들 머릿속에 좀 계속 복잡하게 계산이 되고 있겠죠. 네. 그런데 사실은 박정아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전술적 차원에서 사실 시기적으로는 매우 촉박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하고 비대위를 구성하게 되면 또 한 2, 3주의 시간이 소요되고요. 또 그 비대위를 중심으로 다시 또 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당 기구를 구성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총선의 이 시계가 너무 안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조금 더 국민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현실 정치에 더 실질적인 것들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지금 당장 지도부 교체가 과연 맞는 것이냐. 그보다는 오히려 공관위 구성이라든지 또 앞으로 선대위 발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통해서 한번 우리 국민적 지지를 만회해보자. 그것이 좀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더 다수의 국민의 의원들에게 공감대를 얻고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를 흔드는 것 자체는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데는 공감대가 좀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본다 이런 말씀이신데. 선거를 당장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는 다소 촉박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네.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런 판단이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다가 이대로 실패하느냐 아니면 뭐라도 한번 해보고 실패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석수를 보면 그 TK 지역과 강남 지역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양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외에 수도권이라든지 충청권까지라든지 모두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현역 의원이 별로 없이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불평불만이 매우 높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1,000표, 2,000표로 승부가 갈리기 때문에 조금만 정부 여당에서 지원을 해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지원을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본인들의 선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당연히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불평불만 그리고 나아가서 사퇴론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 실패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다소 촉박하더라도 뭐라도 바꿔서 한번 해보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본격적으로 공관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일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공천관리위원회를 띄운다 이런 방침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때 이탈표를 우려해서 공관위 출범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지도부 김기현 대표는 예정대로 공관위를 출범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공관위 출범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연계해서 생각하는 것은 네. 조금 다소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공관위가 출범을 해도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컷오프라든지 또 뭐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경선 결과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언론에 나오는 시점은 당장 12월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한 1월 중순, 1월 말부터 이제 윤곽이 나올 것이고요. 그 전에는 주로 이제 공관위에서 공천 실무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거치겠죠. 근데 김건희 여사 특검은 당장 이제 12월 임시국회에서 다루어질 논의 사안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서로 정치적으로 연계돼 있다라는 해석은 조금 다소 무리가 있고요.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정말로 뭐 공관위의 그 활동 결과에 따라서 일부 뭐 이탈표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기 어려운 것이 김건희 여사 특검이 만약에 통과가 돼서 정말 전국이 그렇게 빨려 들어가게 되면 국민의힘 전체가 선거에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그런 결과를 국민의힘이 자초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너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계해서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 김기현 대표의 거취를 놓고 당내 일각에서 좀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 전해드렸습니다만 공관위 체제로 당이 완전히 전환되게 된다면 지도부 책임론 좀 수그러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지난 역대 선거를 보시면 총선 때마다 당 대표가 대표 인물이 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지난 더불어민주당 선거에서는 이제 이해찬 대표가 있었지만 주로 총선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가 많이 선두에 나섰고요.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당이기 때문에 특히 그런데요.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또 선대위에서 김기현 대표는 당연히 당 대표직을 유지한다면 선대위에 뭐 선대위원장을 하겠죠. 다만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에 뭐 한동훈 장관이라든지 원희룡 장관과 같은 그런 스타 정치인들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김기현 대표의 어떤 정치적 부담감은 상당히 완화되고 선대위와 공관위가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관위와 지금 김건희 특검과 관계가 없다. 뭐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권에서 특히 공천을 앞두고 본인이 살아남냐
살아남지 못했냐를 걱정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로서는 그 어떤 말도 안심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할 것이고 또 지금 당내 상황이 어수선한 만큼 또 여론도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돌파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그 가운데서 전직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까지 밖에 나가서 창당을 하겠다라고 군부를 지피고 있거든요. 또 그 세력이 점점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커질 것 같은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간위를 가지고 어떤 내홍을 겪게 되면은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만 커지기 때문에 공간위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로 주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최근 민주당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인물 이낙연 전 대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낙연 전 대표, 현재 민주당에서는 바람직한 정치를 함께하기가 어렵다. 대한민국을 위한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다당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신당을 창당할 것이냐, 신당 창당의 군불대기를 이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위원장님, 이낙연 전 대표 신당을 창당할 결심이 섰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주까지 민주당 구성원들이 저에게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것이냐에 네. 대해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 명이 이낙연 대표의 어떤 캐릭터를 비추어 봤을 때 신당까지 가지는 않을 네. 것이다. 본인의 어떤 측근들을 조금 챙기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한 주가 지나면서 역시 정치는 생물이다. 이낙연 대표가 창당을 할 수 있는, 분당을 해서 창당을 할 수 있는 정치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어가는 분위기가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에게 결국에 남는 숙제는 정치는 명분과 신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창당을 하는 명분은 과연 무엇인가? 본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낙연 대표의,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그런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에는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겠지만 이낙연 대표가 탈당한다는 것은 탈당이 아니라 분당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본인이 민주당에서 걸어온 그 오랜 세월 그리고 민주당에서 사선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총리까지 하신 분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매우 고민이 깊을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분당으로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분당 탈당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분당할 가능성이 없어 라고 하면 매력이 떨어지죠. 정말 분당할 것 같아야 그 분당 카드의 매력이 네.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전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그 수순을 밟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언론에 많은 것을 던지고 심지어 이제 이준석 전 대표와도 연대할 가능성까지 시사해 가면서 결국에는 민주당 내부의 어떤 권력의 분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포용적인 공천을 네.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 이낙연 전 총리가 여전히 분당을 할 의지는 적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과연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들 것이냐를 놓고 두 분의 전망은 다소 엇갈리는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오늘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또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여야 모두 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지금은 이낙연 전 대표의 시간이 막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서로 어느 정도의 가능성들을 탐색하는 시간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두 사람의 정치적 교집합을 찾기는 매우 쉽지 않는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언론에서 너무 막 신당 얘기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혹은 지금 낙석연대 뭐 이낙연, 이준석 만난다 이걸로 저는 이제 낙석연대라고 보는데 다르게 말하면요 낙석주의가 됩니다. 워닝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석주의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네,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함께 신당을 만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정치적인 교집합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낙연, 이준석 낙석연대다, 낙석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굉장히 박한 평가가 여야 모두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위원장께서는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손을 잡을 가능성 얼마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절반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준석 전 대표는 이미 창당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창당의 명분이 결국에는 국민의힘 구성원들과 지지자들에게는 반윤연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회방놓기 아니냐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나와서 신당을 창당한다. 네. 그리고 창당을 해서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이 연합을 한다. 여기에 대한 명분이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인 자산인 어떤 호남에서의 정치인데 호남에서도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인기가 매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자기 지지 세력에 대한 구축,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준석 대표와의 어떻게 어떤 명분을 가지고 결합할 것인가에 대한 이 두 가지 숙제를 풀지 못하면 신당 창당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결국 이낙연 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와 손을 잡으려면 명분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낙석연대, 낙석주의 재밌는 표현인데요. 저는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준석의 석, 이낙연의 연을 붙여서 석연치 않은 연대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낙연 전 총리는 뼛속까지 민주당 사람입니다. 인생 자체가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표방하는 가치는 제3지대 중도 정당이 아니라 보수 정당의 정상화입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뼛속까지 민주당인 정치인과 정통 보수를 자처하는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같은 지향점을 가진 정당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두 분이 서로를 아주 지금 잘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겠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오히려 서로를 지금 활용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가 연대하는 그러니까 전직 새 총리 연대설 이런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 만남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와도 만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왔었는데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 가능성 또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와 회동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창당을 하더라도 네. 창당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재명 대표를 만날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이유는 말도 하지 않고 바로 창당을 해버리면 이건 그야말로 독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은 사람을 품어야 되고 서로 간의 대화 소통을 통해서 어쨌든 어떤 현안에 대해서 풀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이 없이 바로 창당 과정으로 간다는 것은 지지자들이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낙연 전 대표와 우리 소위 말하는 삼총리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이 김부겸 정세균 두 분 총리께서도 물론 민주당에서 큰 자산이시지만 이분들은 현역에서 일선으로 물러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와는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접근법이 다르고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당을 깨고 나간다? 그것은 결국에 본인들도 정치적 미래를 꿈꾸면서 나가는 건데 어떻게 같은 성향의 같은 스펙의 세 분이 나가서 하나의 꿈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설정 자체는 그럴듯하지만 현실로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새 총리 간, 3총리 간 연대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정세균 총리 만남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앞서서 김부겸 전 총리라든가 정세균 전 총리가 이재명 대표 지금 민주당에 대한 문제의식을 밝혔다 이런 얘기는 계속 전원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만약 만남이 성사된다면 어떤 얘기가 오가리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총리께서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당내 현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쓴소리를 할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나중에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친명계 그리고 강성 지지팬들 이런 어떤 계층에 대해서 철저한 어떤 선 가르기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당내 큰 분열로 이어지지 않게 잘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또 지금 현재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박스원에 좀 갇혀있는 네.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명쾌한 해답도 좀 고민하라 이런 주문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3총리가 연대할 가능성은 없고 김부겸, 정세균 총리가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면 쓴소리를 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쓴소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들 다 단수가 높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물밑에서 다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참모진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네. 만남을 가질 텐데요.
만남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카메라의 그림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어느 정도는 이재명 대표가 양보할 부분을 만들어 놓고 또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정세균 전 총리도 어느 정도는 수용할 부분을 공간을 마련해 둔 상태에서 만나서 네. 마지막으로 웃으면서 서로의 합의된 바를 확인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 사진 한 장 찍기 위한 만남은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계속해서 신당 창당 의사를 밝히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극적으로 화해를 하거나 뭐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 전에 이미 내가 받아들일 만한 약속을 가져오라라고 네. 하는 무언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이재명 대표도 지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해서 민주당에서 고위직을 지냈던 주요 정치인들이 다 빠져나간 바람 빠진 풍선 상태로 민주당이 총선을 치른다면 네. 필패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어느 선까지 양보할 것인가, 어느 선까지 내려놓을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것이고 그 고민을 향해서 계속 이낙연 전 총리는 신당론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12월 임시국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12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상당히 쟁점 사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급한 것 무엇보다도 새 예산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야 원내대표가 20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만 과연 2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냐 2014년에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에 올해가 가장 늦게 예산안이 처리되는 해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 민주당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단도간 의결하겠다 이런 입장 밝히고 있는데 여야 간 합의 가능성 언제쯤 이루어지리라고 보십니까?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예산안 처리인 만큼 삿바 싸움이 조금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민주당이 특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정쟁 법안도 함께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마땅히 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다만 예산안을 저는 민주당에서 단독 감액 의결을 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너무나 큰 후폭풍이 있고요. 지역 민심에도 많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압박의 수위를 좀 높여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의 고유의 예산 편성권까지 침해하면서 민주당이 만약에 다수 야당의 그 거대 의석수를 활용한다면 네. 민심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좀 말쯤에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일 뿐이지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 이런 말씀이신데 위원장님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해마다 12월이 되면 예산안이 언제 통과되나 또 민생을 뒷전에 두고 정치권이 정쟁에 골몰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은 총선을 두고 총선에서 지역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해야지 이 국회의원들이 선거에 나가서 이 유권자들에게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소 어떤 이견이 있어서 합의의 시간은 좀 길어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2+2 어떤 소소위 회의에서 나름대로 조율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특검법, 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지금 부의돼 있는데 오는 22일 이후에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과연 이것을 강행 처리할 것이냐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고 민주당이 만약 이 두 가지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을 행사할 것이냐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부위원장님 민주당 입장 어떻습니까? 네,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드디어 때가 온 겁니다. 그렇게 길게 기다려왔던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50억 클럽에 관련된 그 쌍특검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3대 국정조사에 대해서 벼러왔습니다. 이것은 저희 민주당이 정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대다수가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이 의혹을 털고 가야지 남아있는 임기 동안에 어떤 동력을 받아서 국정 운영을 잘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겠지요. 예를 들어서 쌍특검이 있으면 하나만 받을 것인지 하나만 받는다면 무엇을 받을 것인지, 둘 다 받을 것인지, 둘 다 안 받을 것인지. 하지만 명쾌한 것은 지금 많은 언론사에서 보도를 하고 있지만 여론이 TK 지역에서까지 많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대하지 않고 엄정하게 해야지 본인이 지금까지 말해왔던 공정, 자유, 뭐 이런 가치들이 국민에게 기강이 선다. 그래서 잘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께서는 쌍특검 법안이 민주당이 처리를 할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최근에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사안들은 어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라기보다도 전 국민적으로 어떤 국가 공동체의 안위에 관련된 사안일 때 그런 특검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국민적 불만 또 비판 새겨들어야 되고요. 또 정부가 이런 것들을 너무 비호하기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특검이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기구까지 출범을 시켜서 전국을 전부 다 거기에 그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가면서까지 해야 될 사안이냐라는 문제에 대해 있어서 그 수위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그것은 지난 여러 특검과 비교했을 때도 형평성 차원에서 맞는 것이다.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너무 특정 개인의 사안을 두고 특검을 자꾸 악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